거울 앞에 서서 나는 또 다시 한숨을 쉰다. 39살의 몸이 5년 전 결혼식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아이를 낳고 나서 늘어난 살은 쉽게 빠지지 않았고 밤마다 깨는 아이 때문에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5살 딸 서연이가 뒤에서 안아준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다. 하지만 남편 준호에게는 그렇지 않다. 또 살쪘네. 어제 뭘 먹었어? 아침마다 듣는 말이다. 46살인 남편은 여전히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더욱 자신감이 넘친다. 7년의 나이 차이가 연애할 때는 든든함이었는데 지금은 권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아침도 못 먹겠네. 다이어트 식단표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그대로 해. 서연이 아침은 어쩌고? 서연이는 따로 해주고 너는 저거 먹어. 냉장고 문에 붙은 A4 용지를 본다. 아침은 삶은 달걀 하나와 토마토 반 개,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은 두부와 채소. 이런 식단을 몇 번 시도했지만 늘 실패로 돌아갔다.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무언가를 입에 넣고 싶어졌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혼 전 남편은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나이 차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듯한 남자였다. 내가 늦게 온다고 해도 고생했어라며 맞아주었고 내 친구들과의 만남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결혼하면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결혼 후 준호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의 책임감은 나의 모든 일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세심한 관심인 줄 알았다. 오늘 뭐 했어? 친구들과 점심 먹었어. 누구랑? 어디서? 얼마나 썼어?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많아졌다.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라고 했다. 용돈도 일주일치씩 정해서 준다. 이번 주는 8만 원 꼭 필요한 것만 사. 8만 원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 계획적으로 쓰면 돼. 가계부도 쓰라고 했잖아. 가계부까지 검사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커피 한 잔, 빵 하나까지 모두 기록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신했을 때는 우리 아기 엄마니까 잘 먹어야지라며 온갖 영양제를 사다 주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다. 이제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수유 중이라 무리하면 안 된다고 산부인과에서. 핑계 대지 마. 의지 부족이야. 수유를 마친 후에는 본격적인 다이어트 압박이 시작됐다. 헬스장 등록을 강요하고 운동하지 않은 날에는 용돈을 차감했다. 옷을 사러 갈 때도 함께 따라와서 사이즈를 확인한다. 이 사이즈 입어봐. 이건 너무 작아. 들어갈 때까지 살 빼는 거야. 목표가 있어야지. 피팅룸에서 억지로 끼워 넣은 옷을 입고 나오면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 사이즈가 되면 사주겠어. 당근을 매달고 달리게 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당근은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 요즘 연락도 안 해. 어떻게 지내? 대학 동창 미영이의 전화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던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연락도 뜸하다. 바빠서. 서연이 돌보느라. 그래도 가끔은 나와야지. 이번 주말에 모임 있어.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다. 친구들 만나서 뭐해?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가끔씩 만나는 거잖아. 가끔이 자주 되는 거야.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미영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제한받는다. 부모님이 우리 집안일에 자꾸 간섭하시네. 그냥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결혼한 딸이 부모 말만 들으면 어떡해? 친정 부모님이 내가 많이 말랐다며 걱정하시자 남편은 기분이 상했다. 그 후로는 친정 방문도 눈치를 봐야 한다. 가장 힘든 건 서연이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엄마, 왜 아빠한테 혼나? 혼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래.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연이는 아빠가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자주 본다. 엄마는 아빠 말 잘 들어야 해요?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야. 그럼 서연이도 커서 결혼하면 남편 말 들어야 해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내 딸이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렵다. 준호는 모든 경제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공과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지출을 관리한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 서연이 옷이랑 학용품 사느라. 계획 없이 쓰는 게 문제야. 다음 달부터는 미리 리스트 만들어서 허락받고 사.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물건을 빼먹고 와서 다시 나가려고 하면 계획성이 없다며 혼난다. 내 통장은 이미 준호가 관리한다. 결혼 전 모아둔 적금까지 가정 경제를 위해서라며 통합 관리한다고 했다. 내가 가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돈은 내가. 우리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결혼했으면 구분하지 마라. 하지만 정작 준호의 용돈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없다. 남자는 사회생활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어느 날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는 항상 작게 구석에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크고 가운데에, 서연이는 아빠 옆에 그려져 있다. 서연아, 엄마는 왜 여기에 작게 그렸어? 엄마는 항상 조용히 있어서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에 오랜만에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39살의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준호 몰래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내 상황을 알렸다. 엄마는 걱정스러워하시며 언제든지 집에 와도 된다고 하셨다. 도서관에서 몰래 책도 빌렸다. 심리학 책, 자아 찾기에 관한 책들이었다. 준호가 보면 시간 낭비라고 할 것이 뻔하지만 나에게는 숨 쉴 구멍 같은 시간이었다. 커피숍에서 혼자 보내는 30분도 소중해졌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장 보기 전에 잠깐 들르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하루 중 유일한 자유시간이다.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에 전화했다. 남편이 통제가 심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모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봐왔다는 것이다. 첫 상담에서 상담사가 말했다. 이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학대라고? 준호는 때리지도 않고 나름대로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통제도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상담을 받으며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준비를 마치고 준호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데?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또 뭔 불만이야? 시작부터 벽이 느껴졌지만 계속했다. 나도 존중받고 싶어. 모든 걸 통제받는 것 같아서 힘들어. 통제? 난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살도 빼라는 것도, 돈 관리하는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지. 하지만 나는 숨이 막혀.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몇 차례 대화를 더 시도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책들을 봐서 헛된 생각을 한다며 더 통제하려 들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다. 일단 경제활동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 왜? 돈이 부족해?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서연이 교육비도 더 벌고 싶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결국 몰래 면접을 보고 일자리를 구했다.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이었다. 서연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어서 가능했다. 일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우선 내 통장이 생겼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가 번 돈이었다. 그리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됐다. 남편은 내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집안일은 누가 해? 서연이는? 다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어. 돈 몇 푼 벌겠다고 집안을 팽개치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나는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조금씩 변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준호는 더욱 통제하려 했고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오늘 야근한다고 연락 안 했잖아. 30분 늦은 거야. 일이 늦어져서.
30분이든 3분이든 연락해야지. 항상 보고해야 해? 나는 자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충돌이 잦아졌다. 서연이 앞에서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 왜 자꾸 싸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야. 무서워요. 그 순간 결심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가정이 평화로운 게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다. 상담사와 상의해서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우리 상담받아 보자. 뭔 상담? 우리가 미쳤나? 관계를 개선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거 받을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준호는 상담을 거부했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1년간의 시도 끝에 내린 결론은 준호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내가 변하려는 시도를 더 강하게 차단하려 했다. 친정 부모님과 상의했다. 엄마, 아빠,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왜? 준호가 바람 폈어.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통제해서 살 수가 없어.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 정도 가지고라며 말리셨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심각성을 이해하셨다. 내 인생이야. 우리가 뒷받침해줄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준호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다. 서연이 때문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서연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 이런 관계를 보고 자라면 안 돼. 법정에서 만난 준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혼자가 된 건 처음이었다. 서연이와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이사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다. 엄마, 이제 아빠한테 혼 안 나? 응, 엄마 혼 안 나. 다행이다. 서연이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집 안 분위기가 훨씬 평화로워졌다. 일도 풀타임으로 늘렸다. 힘들지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혼자 된 지 6개월. 상담을 계속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해가고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했다. 많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렵지 않다. 39살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 살이 쪘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내 몸이고 내 인생이다. 서연이에게는 이혼에 대해 나이에 맞게 설명했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두 사람의 소중한 딸이야. 아빠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호와는 서연이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상담 공부를 해서 나와 같은 상황의 여성들을 돕고 싶다. 내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 서연이에게도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커서 누구에게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 존중이 뭐예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야.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내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삶 말이다.